자, 그러면 오늘 그 7분의 발제를 듣고 생각하신 바 이런 것을 먼저 그 종합토론자로 참석하신 고영직 선생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영직입니다. 그 아침부터 일찍 와서 좀 염탐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천희도 선생님 그 비평 세계에 대해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 문학 공부할 때 그 종합의 의지인가요? 그 책을 좀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 충분히 그 어떤 천유도 선생의 비평세계 전체를 조망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원고를 쓸 수 있는 사정이 못해서 토론문을 미처 못 썼는데요. 25일까지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이제 비평의 힘이라는 주제로 다시 읽는 천유도라고 잡혔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와서 이 그 비평이라는 말이 이제 그 크리틱인데요. 이 크리틱이라는 말하고 그리스어 이 유기를 뜻하는 말이 크라이스트잖아요. 그 영어로. 근데 이 그리스어로 이 어근이 똑같다라는 그 어느 제가 구절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고 하는 이런 위기의 시대일수록 비평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의 이 심포지엄의 어떤 의미가 어떤 말의 힘, 비평의 힘을 좀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도 이 뒤에서 이렇게 천유도 선생님에 대한 그 연구자 선생님들의 그 발표를 그 들으면서 좀 많이 이렇게 그 귀동냥을 좀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제가 그 일일이 그 코멘트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제 제 궁금증에 대해서 그 들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제 천유도 선생님은 비평의 어떤 테마로서 이 한과 한의 사귐이라는 이 화두를 붙들었는가 하는 그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한이라고 우리나라 이 문학사에서 한에 대한 담론이 나왔던 것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제 김재하와 이제 그 김재하 시인에 의해서 촉발된 측면이 있고요. 그런 문학사적인 맥락이 있죠. 그런데 이 천유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제 민족문학론이나 이런 구상들을 보면 세 가지 측면의 이 민족문학론을 다 배격하면서도 자기 독자적인 어떤 민족문학론을 또 개진하고 계신 게 아주 독특한 위치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좁은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것을 규정할 때 이 한으로 규정하는 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꼭 한이 우리 그 민족적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개념틀로 유효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우리 이제 그 한국의 미 측면에서 좀 소홀시됐던 그 멋이라는 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때 활동했던 신석초 시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조지훈 시인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멋론을 많이 제기했고, 심지어 이제 태초에 멋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 상대적인 맥락에서는 상당히 유효했을 수 있지만, 저는 왜 천주석 선생이 그런 어떤 담론 지형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한이라는 어떤 지평을 접으셨고, 또 한의 사귐이라고 하는 측면을 계속 끌고 가셨는지, 이런 측면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마 임명진 선생님이시나, 최경현 선생님 같은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오늘 이제 그 앞에 오전에 세션에서 발표한 발표 중에서는 전 문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아주 상당히 좀 눈에
그 눈에 아주 확 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적 한해에 대해서 이제 추구해온 천유도 선생의 비평이 실제 비평, 실제 작품의 근거에서는 당대적인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는 어떤 작품보다는 과거 심청전이나 춘향가라든가 이런 다분히 좀 정근대적인 어떤 그 작품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도 천유도 비평이 이제 그 한과 한의 사귐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개념이 상대적으로 좀 널리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년대 이후에 중반 이후에 백낙천 선생이나 연문 선생 같은 분들에 의해서 민족문학론이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어떤 그 민족문학론의 어떤 경향에 대해서 선윤석 선생이 또 나름대로 거리를 계속 두면서 그 80년대에 이제 그 역작이신 한해 구조연구 같은 이런 저술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기존의 이제 기왕의 어떤 민족문학론과의 어떤 뭐 통섭이라든가 이런 그 혼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제가 잘 몰라서 솔직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모신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아까 발표문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대목이 저는 이 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른바 이제 87년 체제가 좀 우리가 성립됐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민중들의 한의 분칠 같은 상황들이 어느 정도로 좀 정치적으로 해소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이런 한해의 어떤 담론 지형이 어떤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와중에 어떤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어떤 한해 사귐이 나오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어떤 혐오의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에서 천유도 비평에 어떤 의미가 더 있겠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오늘의 어떤 세미나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 천유도 선생의 이 한과 한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개념 틀이 약자 혐오라든가 이런 어떤 또 전환의 시대에 가장 최근에 정치철학자 김영권이라는 분이 외로움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아주 인상적인 주장을 하셨는데요. 뭔가 이렇게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이제 고립된 어떤 존재들이 더 지금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 또 불안노동에 종사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상황 20대, 30대들의 이 반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결부돼서 좀 이 천유도 선생의 이 한 개념을 어떻게 더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하는 좀 해안을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작품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하근찬 선생에 대한 그 부분 현승영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하근찬 선생님의 아주 역작인 야후라는 작품을 제가 2년 전인가 이렇게 미뤘었는데요. 이 하근찬 선생의 이 야후라는 작품이 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는가? 이번 이제 현승영 선생님 발표에서는 주로 이 단편을 중심으로 이제 발표하셨습니다만, 이런 야후의 선생님의 주장이 야후 같은 작품에서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 혼요관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물이 대를 이어서 여성에게 대물림되는 어떤 물건이기도 하고요. 또 작품 세계에서 그려지고 있는 일본군 위안군 문제를 다루고 있다든가 또 한국전쟁의 어떤 상흔들을 다루고 있는 측면들은 충분히 또 하근찬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천유도 선생이 야후에 대해서 저는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하는 대목도 좀 궁금했습니다. 좀 그 점을 좀 두루 좀 잘 살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차유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과 또 고영직 선생님께서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어떤 미학의 한 큰 요소로서 멋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답변을 임명진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최동현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동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조지훈 선생의 멋에 관한 글을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멋과 한은 뭐 계층, 지역, 장르 이런 면에서 좀 다르지 않는가 싶어요. 무엇을 얘기할 때는 슬픔이니 무슨 원한이니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상층 계급의 정서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 이건 서민적, 민중적인 감성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로 봐도 양반들의 노래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적으로 이것이 들어올 때는 우조라고 해서 씩씩한 가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양반들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요는 슬픈 거죠. 그런데 민요도 지역적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호남 지역의 노래들은 다 슬퍼요. 그런데 저쪽 경상도 지역의 민요,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의 민요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슬퍼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한을 주로 얘기할 때는 호나무 정서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멋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한은 전인두 선생님은 소설 또는 뭐 시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정적으로는 판소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노래거든요, 노래. 그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이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멋은 음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멋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한데, 이건 뭐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도자기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늘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멋이라고 하는 것은 암만 해도 선비정신에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한은 하층민들, 민중, 서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정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에 대해 선희 선생님 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조지훈 선생의 멋은 거짓 잊어먹어가지고 좀 자신은 없습니다. 오래됐거든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읽은 지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멋의 연구가 있긴 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어떤 문신 선생님. 저에 대한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천주 선생님의 민족문학론과 이를테면 70년대 중반 이후에 또 다른 계열의 민족문학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계열의 민족문학론은 조금 더 확장을 하려면 민중과 민주까지 포함하는, 때문에 상민을 포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천주선생님의 민족문학론의 핵심은 아무래도 저는 근대적인 토속 전통적인 관점에서, 전근대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민족문학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천주 선생님의 비평적 대상인 작가들, 오늘 특별히 하은찬
작가와 황순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설 나와 있지만 그분들의 작품 자체가 굉장히 소재적인 측면에서나 주제적인 측면에서나 윤리나 미학적인 측면에서 근대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는 조금 어렵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판소리 그리고 하근찬, 황순원 이런 분들의 작품을 꾸준히 읽어온 선생님의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아무래도 70년 중반 이후에 이를테면 민중과 민족과 민주를 지향했던 그러한 민족문화론에 가까이 가기에는 부담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꾸준히 연구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흐름상 맥락상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추측에 가깝고요. 다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이 한이라고 하는 용어가 전 근대적인 이야기 속에서 천인선생이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80년대 이후 동시대 혹은 당대의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고전적 한을 근현대적 한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조금 어쩌면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연구가 끝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 한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확장해 가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후학들인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최근에 나온 우리 사회의 현상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죠. 난민들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이를테면 을과 을의 대결, 을이 파생시켜서 병을 만들고 병정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한을 분화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혐오를 드러내고 할 때 천인선생의 사김이라고 하는 이 승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망적이고 공격적인 이러한 태도들을 어떻게 승화할 거냐라고 하는 이 고민들은 아직 우리 사회가 지금은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적으로도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천인선생이 얘기했던 사김의 윤리 혹은 미학이 이 혐오로 대변되는 이 공격지향적인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단절, 고립, 폐쇄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담론적 대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갖고 이 사김의 21세기 버전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오히려 이제 질문이 저에게는 그리고 하나의 반향으로 조금 더 큰 질문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답변은 이렇게밖에 현재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논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하근찬 글을 하근찬 쌤의 글을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을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하근찬 작가의 작품을 읽고 제 말로 제 목소리를 내는 글이 아니라 선유 선생님의 글을 읽고 선유 선생님이 어떻게 하근찬을 읽어내는지를 다시 한번 제 가공해서 읽어내는 과정이다 보니 그 기준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선유 선생님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야호는 빠졌고요. 만약에 제가 제 기준으로 읽어냈다고 한다면 아마 야호를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유 선생님은 야호를 아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시지 않았고 그냥 몇 줄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셔서 제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읽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후원자로 세계문학관의 최규 관장이 나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천희두 선생 서양 사업의 어떤 방향,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최명희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기우입니다. 예, 처음에는 그 9명의 박사들 사이에 저를 왜 끼워 넣었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슬펐습니다만, 방금 그 김병룡 형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와 관련된 제 직책이 최명문학관으로 소개가 된 만큼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연구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지루한 글을 쓰니라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하지만 결국 이렇게 길고 긴 글들은 서너 문장으로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미나 심포지엄의 목적도 또 무언가 선양 사업의 목적도 우리는 천이두를 왜 기억해야 되는가, 그리고 천이두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후대 사람들은 왜 천이두란 이름을 끝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짧고 명쾌한 답을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그 초석을 다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긴 글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될 필요도 없죠. 천이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A4 한 페이지짜리까지 읽어야 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은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A4 한 페이지의 천이두를 읽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A4 반 페이지까지는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서너 문장 정도까지는 알아야 될까요? 저는 최명문학관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최명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명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함께 떠올려야 되는 연관 검색어는 무엇인가? 물론 개인마다 개인의 경험과 또 추억과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떠올리는 것들은 다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내용들은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이두 하면 지금 당장 어떤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판소리나 판소리 연구자가 떠오를 테고, 또 어떤 분은 문학 비평가가 떠오를 테고, 또 하근찬이나 또 다른 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일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일기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라고 하면 우리 문학인들 중에 가람 이병기 선생의 일기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람 이병기와 천이두의 일기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비교점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연구가 또 되겠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을 먼저 선점을 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과 또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들은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주 간단한 어쩌면 쓸데없는 비교 중에 하나로 천이두 선생님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전주, 남원, 익산 우선 세 군데잖아요. 이 세 곳이 다행히 판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오늘 그 연구자 분께서 판소리 연구자라기보단 비평가에 더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문장이 훨씬 더 누군가에게 주목이 되면 우리는 고창이나 순창이나 이렇게 판소리의 또 강점인 곳들은 천이두를 기억할 수 있는 사업 장소에서 또 빠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한 비교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요즘은 일부러라도 안고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관련성을 좀 더 찾고 또 곳간에 대한 것들을 더 연결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적인 얘기로 저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병룡이 형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근찬 선생님 돌아가시기 그 해에 저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딱 한마디로 혼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전화해서 그걸 여쭤봤어요. 선생님, 순환이대에서 맨 뒤에 나오는 용머리 고개 그 전주죠? 딱 그거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만 좀 물어봐!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이었고 또 전주라는 도시를 어떻게든 연관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천희두 선생님도 어떻게든 많은 장소들과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지어서 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그 제자 중에 한 분이신 고 오학원 선생님의 시비가 문학비가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지가 모였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만 1% 서운했던 게 그 바로 전에 돌아가셨던 천희두 선생은 연구조차 미진한데 하는 약간의 서운함이 조금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튼 이렇게라도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토론물에도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어떤 걸 적었냐면요. 천희두 문학관, 또 천희두 문학비, 천희두 문학상, 천희두 학술상, 천희두 홀,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욕심껏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시작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어떠한 것 하나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기념사업회 자체도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무엇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긴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너무나 손쉽게 생각하는 것이 문학관 만들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개인의 이름을 딴 문학관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는 좀 목포문학관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문학인들을 각각의 전시장들을 만들어서 몇 분을 모신다라든지 아니면 천반산 문학관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문학인들이나 그 작품들을 모은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문학관을 만드는 게 가장 보편 타당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개인을 기억하는 공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천희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판소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소리문화전당의 명인홀이라든지 아니면 전주 전통문화의 전당의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천희두 공연장이라고 바꾸고 그 한쪽의 공간 속에 천희두 선생 관련된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박하게 전시를 하고 그걸 늘상 3-4달 간격으로 교환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 틀리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기념사업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활동을 펼치느냐가 그 뒤에 또 다른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는 그 본 바탕 그리고 그 사업의 가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더욱더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딱 그 처음 했던 부탁을 연구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글을 물론 본격적인 학술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쓰기는 어렵겠지만 그 앞부분에 최소한 일반 시민들도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천희두와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쉬운 문장 3-4개를 좀 함께 해주셨으면 그래서 이런 기념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상징적인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한테 많은 고민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제언이었습니다. 저 천희두 선생님을 기억하고 또 수많은 분들 저희만 여기 지금 이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수많은 제자들도 계시고 또 여러 천희두 선생님의 그 사회적 활동 속에서 맺은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인연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전북대 이종민 교수님에게 그 문화저널 발행인 당시에 천희두 선생님 혹은 뭐 천희두 선생님에 관한 짧은 회고담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귀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그런 분이었고 닮고 싶은 분이었기 때문에 가끔 그분 댁에 찾아뵙고 주로 매실주 마시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완전히 기억을 못하게 된 것은 그분 댁에서 매실주를 굉장히 마실 때는 좋았는데 그 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도 지금 매실주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매실주를 마셔야 된다 그런 느낌은 조금 선생님한테 받았고요. 그 뒤에 이제 최인호 선생님이 그 소리축제 조직위원장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기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소리축제가 이제 정체성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조직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게 그런 것을 해소시킬 방안으로 어쩌면 그 원로 선생님을 모셔서 이제 수습 권위나 이런 걸로 수습해줬으면 하고 기대를 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토론 붙으면 계속 그래서 그때 그걸 맞고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게 그분이 사실 그런 조직 관리나 무슨 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타깝게 기억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치매 환자 시절에 그게 사실은 저한테 가장 강력합니다. 그 아드님이 병원 하시는데 거기 제가 어디 허리가 안 좋았을까 한번 찾아뵀는데 그분 넥타이 정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 선생님 요즘 어디 사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서신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근데 이 선생님 요즘 어디 사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질문을 한 자리에서 거의 10번가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원장님이 아드님이 약간 짜증을 냈습니다. 종민이 어디 사는 거 알아갖고 뭐 달라고 그렇게 자꾸 물어봤어요. 그거 기억하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주에 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같이 병문안을 간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이게 학술연구나 이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 학술 토론을 보면서 저는 좀 고맙다는 생각, 정말 열심히 우리 현대문학 비평 쪽에 굉장한 기여를 하셨고 또 판소리 연구에도 그 남다른 열정으로 굉장한 성취를 보여주신 분인데 사실 그게 이 문학 쪽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개인 연구로 다 끝이고 그분 돌아가시면 별로 남지도 않고 이런데 이제 후배들이 그분을 챙겨서 이런 행사를 해준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성취한 업적 못지않게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가치는 기억해주는 만큼의 가치입니다. 실제로 많은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아서 그냥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요. 셰익스피어가 왜 위대해요? 셰익스피어를 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 하나 가지고 막 전 세계에 장사를 하잖아요.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만들어내고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공연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사실은 그런
자산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죠. 천희두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제가 모셨던 우리 서정인 소설가 같은 분도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유일한 예술 회원이시기도 하고 소설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신 분인데 잘 기억 안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우리 젊은 고학들이 좀 챙겨주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성취한 그런 문학적 예술적 그런 것들이 잘 계승되고 전승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작업하는 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읽어보니까 천희두의 총론으로부터 강론으로 깊어지면서 확산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 김교 선생님, 천희두 선생님, 무사님 관계, 그 주변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다채롭게 이렇게 모아져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쉬운 점은 그 양반의 첫 번째 저서가 한국 현대 소설이고 그것이 두 번째 상당히 증보되어가지고 형설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그분의 어떤 명성의 출발점, 그분의 정말 전문과 어떤 열정과 학문의 순수함이 이렇게 붙인 그런 것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한과 판소리 이런 것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강론을 통해서 연속적인 말하자면 시간적인 계기가 아닌 한 개인 개인으로서 어떤 소설 살기 기억했다는 점. 그리고 그 뒤에 뭐 가프란다든지 아닌 작가들 이런 것들 좀 들었는가 첫 판에 그걸 증보판에 상당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삶 자체가 커뮤니스트와 관련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풍 이런 것들을 별로 다루지 않은 것은 심리적인 어떤 요인,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연구의 테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관심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신 선생님께서 하고 취약 상황을 해주셔서 최종 책을 내놓을 때까지 선생님 조금 더 애써주시라고 격려의 박수. 저 오늘 원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무슨 한 자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이달 25일까지 원고를 조금 수정해서 문신 선생한테 다시 송부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하겠고요. 지금 이 책의 이 자료집의 뒤에 보면 저술 목록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했는데 98%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게 2개 정도 있고요. 선생님 기록을 가지고 제가 전부 찾아봤습니다. 도서관에 찾아봤는데 예, 못 찾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98%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문학이라는 잡지가 한때 꽤 괜찮은 잡지였었는데 그게 이렇게 찾기가 힘드네. 그래서 지금 한국문학에 발표한 글들이 이게 선생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게 정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80년대 이후로 가면 이렇게 한 달, 2달 혹은 심지어는 이렇게 윤은길 선생 장마론 같은 경우는 1년을 틀리게 기록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지금 이렇게 보정해서 잡아놓은 자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천희두 쌤을 이렇게 선양하는 사업, 아니, 선양이라는 말이 또 너무 막 좀 무겁고 너무 이렇게 좀 숭배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천희두 쌤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올해 천희두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계획은 저희가 천희두 선생님 선집을 발간을 하려는 의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집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평론문이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정말 훌륭한 평론이셨지만 지금 읽으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그 원작 자체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요. 저도 이번에 선생님 글을 보면서 저도 명색이 소설가고 소설 연구가인데 60, 70년대 어떤 작가 이름 처음 들어본 선생님이 평론을 쓰셔서 보면서 이런 작가가 있었나? 내가 이렇게 책을 안 읽었나? 막 하는 반성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선집을 지금 내볼 생각이고요. 지금처럼 이게 천희두 다시 읽기 이런 심포지움을 저희가 쭉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정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천희두 선생님과 김교 선생님, 아니면 또 천희두 선생님과 조현현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이 또 애정하셨던 작가들, 그러니까 오영수, 이호철, 이청준, 최명희 이런 작가들에 대한 또 작가론, 작품론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이렇게 더 접근을 했으면 하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에 사실 천 선생님의 명평론이 지옥과 열반인데 서정주 선생을 다룰까 말까 나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래서 서정주 선생도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김동리 선생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최규 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최명희 문학관 이렇게 수립되는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정말 수많은 사람의 정성과 절박함, 정말, 이런 것이 모여야 이렇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전부 나는 천희두 팬이다, 천희두 매니아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원 선생님. 네. 저는 원광대에서 학사 때 배웠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다 오로지 천 교수님을 모시고 학습을 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천 교수님은 우리 한국 문학의 핵심을 한마디로 해서 한으로 규정을 하셨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한으로서 독특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셨죠. 그 사김이죠, 사김. 그 사김은 판소리와 아주 밀접하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교를 통해서 이 한을 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셨어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번뇌식 불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고통이 깨달음이고 고통에서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해 선시 연구 공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한과 접목시킬 것인가, 천희두 선생님이 지도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했더니 이분은 더 앞서가신 선진적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선의 세계와 하는 세계가 나중에 가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퀄이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한의 지향점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결국 불교가 말하는 평등 세상이 우리 천희두 선생님이 추구했던 미래지향적인 그 세계관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최규 작가님이 어떻게 알릴 것인가, 거기서 저도 생각이 딱 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라북도 판소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평등 문화관으로서 균형관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그것은 우리 한국 문학을 규정할 수 있는
또 그런 산실이 되고 정리하고 추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그런 것이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주 이런 미래지향적인 행사가 진행돼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좋은 행사할 때 많은 사람이 알아서 같이 모든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자리가 있구나 하면은 많은 지자들이 또 있어요. 있기 때문에 더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알려가지고 이런 자리에 와서 한마디씩 하고 더 건설적인 얘기하고 더 빨리 힘을 모아서 기념관을 세운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모습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가치라고 노력들이 있으시면서 그런 두 가지의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그 안에 속을 썩이는 아비의 속을 썩이는 아들로서 제 모습이 밝아져서 더 부끄러워집니다. 또 하나는 이번 일 또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수고를 하시는 그 감내를 제가 닦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대가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끄러움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의 관계에서 제가 감히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말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게 지금은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고를 감내하는 것을 닦아내는 유족의 장남으로서 제가 대신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